사라지는 것들이 남기고 간 온도. 제1장 12 응답 없는 숫자의 고백.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삐삐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 물건은 20년이 넘도록 서랍 한 구석에 누워 있었을 텐데도 여전히 묵직했다. 액정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엄지로 옆면의 버튼을 눌러보았다. 당연히 아무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그 감촉만으로도 충분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플라스틱의 차가움 너머로 뜨거웠던 여름날의 공중전화 부스가 떠올랐다. 1990년대 중반 나는 26이었다.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허리춤에는 언제나 삐삐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증이었다. 삐삐를 차고 다닌다는 건 누군가 나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고 내가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이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게 상사의 호출일 수도 친구의 연락일 수도 혹은 그녀의 메시지일 수도 있었으니까. 공중전화를 찾아 뛰어가던 기억이 생생하다. 삐삐에 찍힌 번호를 확인하고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내고 수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리면 안도했고 통화 중 신호가 들리면 또 동전을 넣어 다시 걸었다. 때로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땐 발을 동동 구르며 몇 번이고 재다이얼을 눌렀다. 지금 생각하면 비효율적이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분명 설렘이 있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메시지는 일종의 암호였다. 천사는 천사 486은 사랑해, 2002는 2020 즉 사랑한다는 뜻이었다. 단순한 조합이었지만 우리는 그 숫자들의 의미를 부여했다. 때로는 전화번호 뒤에 10을 붙여 빨리 전화해라는 재촉을 담기도 했고 911을 찍어 긴급함을 알리기도 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글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숫자만으로 감정을 주고받았다. 그 제약이 오히려 상상력을 키웠다. 세 자리 숫자 안에 담긴 간절함은 지금의 긴 메시지보다 때로 더 뜨거웠다. 여름날 오후 회사 근처 공중전화 부스는 작은 찜질방이었다. 유리문을 닫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수화기를 쥔 손은 금세 미끄러웠다. 그래도 나는 그 부스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어디야? 지금 뭐해? 짧은 질문들이 오갔고 우리는 동전이 떨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말을 나누려 애썼다. 뚝 하고 끊기는 신호음이 들리면 아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아쉬움마저 소중했다. 언제든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그때의 대화에는 제한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더 집중했다. 삐삐 문화에는 기다림의 예의가 있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밤늦게 삐삐를 보내지 않았다. 받는 사람이 공중전화를 찾아 나서야 하니까. 상대의 상황을 헤아렸고 그만큼 신중했다. 지금처럼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한두 시간, 때로는 반나절을 기다리는 것도 당연했다. 그 기다림은 인내가 아니라 배려였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했고 그 안에서 관계의 온도를 조절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도 함께 나왔다.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전화번호들이 보였다. 아버지의 악필로 쓰인 이름들. 김 사장, 박 전무, 이 부장. 그리고 몇몇 이름 옆에는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표시였을까? 나는 그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 번호들 중 지금도 유효한 것이 몇이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사를 했고 회사를 옮겼고 핸드폰 번호도 여러 번 바뀌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 수첩을 버릴 수는 없었다. 숫자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 뒤에는 얼굴과 목소리가 있었다. 번호를 외우기 위해 몇 번이고 되뇌었을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다. 휴대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노력이었다. 손으로 쓰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외웠다. 그렇게 몸에 새긴 번호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나 역시 그랬다. 여자친구의 집 전화번호, 단짝 친구의 삐삐 번호, 자주 가던 중국집 번호까지.
지금도 몇 개는 기억난다. 2로 시작하는 7자리 혹은 8자리 숫자들. 그 번호를 누르던 검은 다이얼 전화기의 감촉도 생생하다. 손가락을 구멍에 넣고 빙 돌렸다가 놓으면 딱딱딱 소리를 내며 제자리로 돌아오던 그 느낌. 급할 때는 답답했지만 그 느린 과정이 마음을 가라앉혔다. 지금은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모든 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름만 검색하면 바로 연결되니까. 편리하지만 무언가 잃어버린 기분이다. 번호를 외운다는 건 그 사람을 기억 속에 새긴다는 의미였다. 머릿속 한 칸을 내어준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기계가 대신 기억해주니까. 그래서인지 관계도 가벼워진 것 같다. 연락처를 삭제하는 것도 쉽고 추가하는 것도 쉽다. 번호 하나에 담긴 무게가 사라졌다. 삐삐를 다시 손에 쥐었다. 이제는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버릴 수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기다림과 설렘의 증거이니까. 응답 없는 숫자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상상하던 시절의 기록이니까. 나는 삐삐를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다. 그 안에서 숫자들이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제2장 어면과 비면 사이 우리가 놓친 소리들. 삐삐 옆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가 몇 개 쌓여 있었다. 카세트 테이프였다. 케이스를 집어들자 안에 테이프가 살짝 늘어져 있는 게 보였다. 라벨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미자 모음, 가요 무대 녹음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갇혀 있었다. 되감기와 빨리 감기를 반복하며 듣던 노래들, 어면과 비면을 뒤집어가며 흘러보냈던 오후들이. 중학생 때였다. 라디오 앞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놓고 녹음 버튼을 누른 채 기다렸다. DJ가 노래를 소개하는 순간 재빨리 일시정지를 눌렀다가 음악이 시작되면 다시 녹음을 재개했다. DJ의 목소리가 섞이지 않은 깨끗한 녹음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쳐 앞부분이 잘리거나 반대로 DJ의 멘트가 끼어들 때도 많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내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음악 모음집이었다. 테이프가 늘어지면 볼펜을 육각 구멍에 끼워 돌렸다. 손목을 빙빙 돌려 테이프를 되감는 일은 번거로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의식이었다. 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선 손의 노동이 필요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지금과 달리 그때는 음악을 듣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래서 더 애틋했다. 되감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곧 흘러나올 노래를 상상했다. 기대는 음악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테이프를 교환했다. 이거 들어봐, 진짜 좋아. 친구가 건넨 테이프를 받아 들으면 그 안에는 친구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떤 노래를 어면에 넣고 어떤 노래를 비면에 배치했는지, 곡 순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게 친구를 이해하는 단서였다. 테이프 하나가 우정의 매개체였다. 빌려준 테이프가 돌아오지 않아 서운했던 적도 있고 소중한 테이프를 빌려주며 꼭 돌려줘라고 신신당부했던 기억도 난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CD가 대세였다. 반짝이는 은색 원판은 세련되고 깨끗했다. 스크래치만 나지 않으면 음질이 변하지 않았고 곡을 건너뛰는 것도 자유로웠다. 테이프처럼 되감거나 빨리 감기를 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테이프를 버리지 못했다. CD는 완벽했지만 테이프는 살아있었다. 늘어진 소리, 긁히는 잡음, 어면과 비면을 뒤집는 행위. 그 모든 불편함이 오히려 음악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워크맨을 들고 거리를 걷던 날들이 있었다.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세상이 배경음악과 함께 흘러갔다.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걸어가는 길에서 나는 늘 음악과 함께였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테이프가 느리게 돌아가며 음이 낮아졌고 그럴 때면 허둥지둥 편의점으로 달려가 건전지를 샀다. 지금처럼 충전할 필요도 스트리밍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테이프 한 통이면 충분했다. 아버지의 테이프를 하나씩 꺼내보았다. 조용필 베스트, 패티김 컬렉션, 7080 추억에 가요.
라벨이 바래고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했지만 테이프는 여전히 그 안에 소리를 품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집 어딘가에 있을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보고 싶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건전지를 넣고 이 테이프를 틀어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들었던 그 소리를 나도 듣고 싶었다. 어쩌면 테이프 어딘가에 아버지의 한숨이나 콧노래가 녹음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음악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달랐다. 지금은 수백만 곡을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지만 정작 내 것이라는 느낌은 덜하다. 구독을 끊으면 사라지는 음악들. 하지만 테이프는 달랐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했고 손에 쥘 수 있었고 내 선반에 꽂혀 있었다. 음악이 파일이 아니라 물건이었던 시절. 우리는 앨범 자켓을 들여다보며 가사를 읽었고 크레딧을 확인했고 심지어 녹음 장소와 날짜까지 기억했다. 엄연히 끝나면 테이프를 뒤집어야 했다. 그 짧은 순간의 정적. 음악이 멈춘 고요 속에서 나는 방금 들은 노래를 곱씹었다. 그리고 비면을 기대했다. 엄연과 비면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성이었고 흐름이었고 이야기였다. 앨범을 만든 사람이 의도한 순서대로 우리는 차례차례 음악을 들었다. 셔플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한 곡 한 곡 순서대로 흘러가는 음악에 몸을 맡겼다. 서랍 한쪽에는 CD 몇 장도 있었다. 케이스가 깨지고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반짝였다. 나는 그중 하나를 꺼내 빛에 비춰보았다. 무지갯빛이 일렁였다. 이건 역시 곧 사라질 물건이었다.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할지도 몰랐다. 스트리밍 시대에 CD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가끔 CD를 산다. 좋아하는 음악가의 앨범이 나오면 굳이 배송을 기다려서라도 실물을 손에 쥐고 싶다. 포장을 뜯고 부클릿을 펼치고 첫 곡을 재생하는 그 의식이 좋다. 테이프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음악은 여전하지만 듣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이제 무한한 선택지 앞에 서 있다. 하지만 선택의 무게는 가벼워졌다. 테이프 한 통을 고르기 위해 가게를 몇 바퀴 돌던 신중함은 사라졌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음악이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인지 음악도 쉽게 스쳐 지나간다. 엄연과 비면 사이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놓쳤다. 기다림의 미학을, 소유의 기쁨을, 불편함 속의 애정을. 그것들이 지금도 이 늘어진 테이프 안에 먼지 쌓인 CD 표면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제3장 종이 위에 새긴 지문, 손편지의 긴 호흡. 테이프 아래에는 묶음으로 묶인 편지들이 있었다. 노란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고무줄은 오래되어 탄력을 잃은 채 끊어질 듯 헐겁게 늘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20통쯤 되는 편지가 나왔다. 봉투는 발에 있었고 우표는 색이 변했지만 주소는 또렷했다. 아버지가 받은 편지들이었다. 친구에게서, 동료에게서 혹은 먼 친척에게서. 나는 그중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를 열지 않고도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시간을 건네는 일이었다.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고 첫 문장을 고민하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채워나갔다. 급하게 쓸 수 없었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고 글씨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다. 틀린 글자를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아예 편지지를 새로 꺼내 다시 쓰기도 했다. 한 장의 편지를 완성하기까지 때로는 1시간, 때로는 밤새도록 걸렸다. 그 시간이 고스란히 편지에 배어들었다. 군대에 있을 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편지를 썼다. 휴게실 한쪽 책상에 앉아 빳빳한 편지지 위에 볼펜을 눌렀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뻔한 시작이었지만 그 다음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훈련 이야기? 전우들 이야기? 아니면 그리운 마음? 문장 하나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결국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집에서 온 답장을 받으면 나는 구석진 곳으로 가서 천천히 읽었다. 어머니의 둥근 글씨, 아버지의 삐뚤한 글씨, 종이의 베인집 냄새. 편지를 펼치는 순간 나는 잠시나마 집으로 돌아갔다. 글자를 따라가며 어머니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한숨을 들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추우면 내복 꼭 입어라. 평범한 말들이었지만 종이 위에 적히면 달랐다. 손으로 쓴 글씨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편지에는 필체가 있었다. 글씨체만 봐도 누가 쓴 건지 알 수 있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 친구의 삐뚤삐뚤한 글씨, 여자친구의 둥글고 예쁜 글씨.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편지는 달라졌다. 컴퓨터 글씨체로는 담을 수 없는 손끝의 떨림과 힘의 강약이 편지에는 있었다. 급하게 쓴 건지 신중하게 쓴 건지 화가 난 상태였는지 기쁜 상태였는지 글씨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연애 편지를 쓰던 기억이 난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며칠 동안 편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 어떤 말이 진부하게 들릴까, 어떤 표현이 부담스러울까. 문장 하나하나에 공을 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녀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봉투를 봉하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편지는 이미 내 손을 떠났고 곧 그녀에게 도착할 것이었다.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편지는 쉽게 오지 않았다.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불안했다. 혹시 내 편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아니면 분실된 건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낯익은 필체의 봉투가 놓여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편지를 받아들고 방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뜯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의 떨림. 첫 문장을 읽는 순간의 설렘. 그것은 메시지 알림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편지는 느렸다. 오늘 쓴 편지가 상대에게 도착하려면 며칠이 걸렸고 답장이 오기까지는 또 며칠이 필요했다. 일주일, 열흘, 때로는 한 달이 걸렸다. 하지만 그 느림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이 생각했다. 상대가 내 편지를 읽고 있을까? 지금쯤 답장을 쓰고 있을까? 상상은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했고 기대는 편지를 더 소중하게 만들었다. 종이 신문도 비슷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고 거실로 오셨다. 신문을 펼치는 바스락 소리, 넘기는 소리. 그 소리가 아침을 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아버지가 신문을 읽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끔 아버지는 흥미로운 기사를 소리내어 읽어주셨다.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우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신문에는 무게가 있었다. 물리적인 무게만이 아니라 정보의 무게. 기자가 발로 뛰어 취재하고 편집자가 밤을 새워 편집한 결과물. 그것이 매일 아침 우리 집 앞에 배달되었다. 손에 잉크가 묻고 종이가 찢어지고 구겨지면서도 우리는 신문을 읽었다. 중요한 기사는 오려서 스크랩했고 칼럼은 밑줄을 그으며 읽었다. 신문은 소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곱씹고 간직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뉴스를 본다. 스마트폰을 켜면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진다. 스크롤을 내리며 제목만 훑고 지나간다. 클릭 한 번이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지만 끝까지 읽는 경우는 드물다. 댓글을 보고 다른 기사로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남는 건 없다. 종이 신문처럼 손에 쥐고 곱씹을 틈도 없이 모든 게 흘러간다. 아버지의 편지 묶음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 편지들을 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계실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까? 하지만 편지는 여전히 여기 있다. 종이 위에 새겨진 글씨는 퇴색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이메일은 서버가 날아가면 사라지지만 편지는 남는다. 그것이 종이의 힘이었다. 나는 요즘도 가끔 편지를 쓴다. 생일, 명절, 특별한 날. 카드를 사서 펜을 들고 몇 줄을 적는다. 길지 않아도 괜찮다. 손글씨 몇 줄이면 충분하다. 받는 사람은 그 카드를 오래 간직한다는 걸 안다. 메시지는 읽고 지우지만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것이다. 그때 종이 위의 글씨가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릴 것이다. 그것이 손편지의 긴 호흡이었다. 제사장 지도 없는 길 위에서 길을 찾다. 편지 아래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펼쳐보니 낡은 서울 지도였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 위에 빨간 펜으로 표시된 선들이 보였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길이었을까? 동그라미 친 곳은 자주 가시던 장소였을까? 나는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도로명도 지하철 노선도 지금과 달랐다. 이 지도는 적어도 20년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선명했다. 접힌 자국마다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종이 지도를 들고 거리를 헤맸던 기억이 난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면 꼭 지도를 챙겼다. 역 앞 서점에서 산 여행 가이드북에 딸린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경로를 짰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 길이 더 빨라. 의견이 엇갈렸고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다수결로 길을 정했다. 그리고 출발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도를 보고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다. 방향을 헷갈렸고 표지판을 잘못 읽었고 골목에서 골목으로 헤맸다. 그럴 때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이 동네 어떻게 가나요? 친절한 사람은 손짓으로 자세히 알려주었고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 대충 가르쳐 주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다시 걸었다. 길을 묻는 것도 낯선 이와 대화하는 것도 여행의 일부였다. 지도를 펼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의식이었다. 넓게 펼친 지도 위에서 현재 위치를 찾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가며 거리를 가늠했다. 바람이 불면 지도가 펄럭였고 비가 오면 종이가 젖었다.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다 보면 접힌 부분이 찢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낡은 지도가 오히려 애착이 같다. 우리의 발자국이 그 위에 새겨진 것 같았으니까. GPS가 없던 시절 길을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고 엉뚱한 곳에 도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연한 발견이 있었다. 지도에 없는 작은 골목길, 예상치 못한 풍경, 우연히 들어간 카페. 길을 헤매다가 만난 것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았다. 계획에 없던 경험들이 여행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목적지를 검색하고 길 안내를 시작하면 음성이 친절하게 알려준다.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정확하고 빠르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하지만 뭔가 아쉽다. 길을 찾는 과정이 사라졌다. 고민할 필요도 물어볼 필요도 헤맬 필요도 없다. 그저 화면 속 파란 점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편리하지만 길에 대한 기억은 남지 않는다. 어떻게 왔는지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계가 대신 기억해주니까. 아버지는 길눈이 밝으셨다. 한 번 간 곳은 다시 찾아가셨다. 지도 없이도 방향을 잡으셨다.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돼. 나는 아버지를 따라 걸으며 랜드마크를 외웠다. 저 큰 나무 옆에서 왼쪽으로 빨간 간판이 보이면 직진. 몸으로 익힌 길은 잊히지 않았다. GPS처럼 정확하지는 않아도 내 것이었다. 종이 지도의 또 다른 매력은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은 작아서 주변 지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종이 지도는 넓게 펼쳐놓으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목적지뿐 아니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대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길을 선택하는 주체가 나였다. 기계가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했다. 여행 가이드북도 비슷했다. 무겁고 부피가 컸지만 나는 꼭 챙겼다. 책장을 넘기며 정보를 찾고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긋고 메모를 했다. 가이드북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다. 저자의 시선과 취향이 담긴 일종의 여행 에세이였다. 그 안에서 나는 영감을 얻었고 나만의 여행을 설계했다. 지금은 블로그와 리뷰를 검색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 누구 말이 맞는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도를 접으며 생각했다. 길을 잃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헤매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게 여행이었다. 효율만 추구하면 길은 빨라지지만 경험은 얇아진다. 어에서 비로 가는 최단 경로만 따라가면
어와 비 사이에 있던 것들을 놓친다. 아버지의 지도를 다시 접었다. 접힌 자국을 따라 정성스럽게 개었다. 이 지도는 더 이상 쓸모없지만 버릴 수 없다. 이 위에는 아버지의 발자국이 남아있으니까. 빨간 펜으로 그린 선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니까. 나는 이 지도를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지도를 들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GPS 없이 그저 종이 지도와 나침반만 들고. 길을 잃어도 괜찮다. 헤매는 것도 여행이니까. 제오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온도. 서랍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책상 위에는 삐삐, 카세트 테이프, 편지, 묶음, 그리고 지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작고 낡은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느꼈다. 55살. 은퇴를 앞두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나이. 사라져간 것들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남긴 온기가 여전히 느껴졌다. 삐삐는 더 이상 울리지 않지만 기다림의 설렘은 남아있다. 카세트 테이프는 돌아가지 않지만 음악을 소유하던 기쁨은 남아있다.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지만 손글씨의 온기는 남아있다. 지도는 낡았지만 길을 찾는 즐거움은 남아있다. 물건은 사라졌어도 그것이 담고 있던 감정과 관계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날로그가 남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매개로 나눴던 마음이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레트로가 유행이라고 한다. 필름 카메라, 턴테이블, 종이 다이어리.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를 동경한다. 불편함 속의 낭만을, 느림 속의 여유를.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디지털은 완벽하지만 차갑다. 실수가 없고 지워지지 않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는다. 아날로그는 불완전하지만 따뜻하다. 늘어진 테이프, 번진 잉크, 찢어진 지도.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인간적이다. 나는 젊은 직원에게 종이 다이어리를 선물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던 그에게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를 권했다. 한번 써봐. 느낌이 다를 거야.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며칠 후 고맙다고 했다. 펜으로 쓰니까 기억에 더 잘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펼쳐보는 재미도 있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역시 종이의 온기를 느낀 것이다. 세대 간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50대인 나나 20대인 그나 결국 원하는 건 비슷했다. 진심이 담긴 소통, 의미 있는 관계, 기억에 남는 경험. 디지털이 주는 편리함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를 그리워한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며 깨달았다. 사라지는 건 물건이지 관계가 아니다. 삐삐는 사라졌지만 그것으로 주고받던 마음은 남아있다. 편지는 오지 않지만 손편지를 쓰던 정성은 이메일에도 담을 수 있다. 지도는 낡았지만 길을 함께 찾던 대화는 여전히 가능하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는 요즘도 가끔 공중전화를 사용한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하면 일부러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건다. 친구에게, 아내에게. 무슨 일이야? 왜 공중전화로? 웃으며 대답한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 스마트폰보다 음질이 나쁘지만 왠지 더 가깝다. 손편지도 여전히 쓴다. 명절이나 생일에 간단한 카드에 몇 줄 적어 보낸다. 받는 사람은 놀란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보내? 하지만 그 카드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안다. 책상 서랍에 혹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둔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것이다. 그때 내 글씨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음악도 가끔 턴테이블로 듣는다. LP판을 꺼내고 먼지를 털고 바늘을 올린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온다. 스트리밍보다 번거롭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 음악을 듣기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음악의 가치를 부여한다.
여행을 갈 때도 종이 지도를 챙긴다. GPS도 켜지만 지도도 펼쳐본다. 두 개를 병행하면 길을 잃지도 않으면서 주변을 살필 여유도 생긴다. 효율과 경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다. 사라진 것들을 그리워하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지금이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좋다. 다만 과거가 가졌던 따뜻함을 잊지 않고 싶을 뿐이다. 그 온기를 현재에 가져오고 싶을 뿐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가끔은 필름 카메라를 들 수 있다. 메신저로 대화하면서도 가끔은 손편지를 쓸 수 있다. 나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다. 삐삐도 테이프도 편지도 지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들이 남긴 온기는 내 안에 남아있다. 손끝에, 가슴에, 기억 속에. 나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날로그의 온기를 간직한 사람. 그것이 55살 나의 정체성이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선선하고 부드러운 바람.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사라지는 것들도 있고 남는 것들도 있다. 중요한 건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들은 형태를 바꿔 우리 안에 머문다. 온도로, 기억으로, 감정으로. 나는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올래? 아버지 물건 정리하다가 옛날 물건들이 나왔어. 같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답장은 금방 왔다. 네, 갈게요. 기대되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세대는 달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중요한 건 관계다. 그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작가의 말. 2026년 1월 어느 겨울 저녁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서랍 속 낡은 물건들을 꺼내며 시작한 이 이야기는 결국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머무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온기는 남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50대 독자분들께는 공감을, 젊은 독자분들께는 호기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날로그의 온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에는 어떤 온기가 남아있나요? 2026년 1월 25일 눈 내리는 서재에서 성준